전단 보강 철근이 통째로 누락이 되어 있어서 쉽게 뚫렸던 겁니다. 무량판 구조에서 생긴 문제다. 설계 단계부터 철근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공사 측은, 감리업체 측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LH, 이거 이런 말 해도 되나? GS는 사실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우리나라 유수의 건설사잖아요. 네. 시공 능력으로 보면은 5위? 네. 네. 근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계속해서 좀 많이 얘기가 되는 게 무량판 구조에서 생긴 문제다. 그럼 제가 무량판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선배 이 종이를 좀 들어주시죠. 이게 지붕이라고 한다면 이 지붕을 벽이 만약 지탱을 한다면 이게 벽식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아파트가 이렇게 벽식으로 지붕을 지탱을 하고 있고요. 기둥은 있는데 위에 대들보가 하나 더 있는 기둥식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하주차장에서 많이 쓰이던 것이고요. 요즘 와서 많이 쓰이는 게 벽도 아니고 보도 없이 천장을 그냥 기둥으로만 지탱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량판 구조입니다. 이 무량판 구조가 보시면 한번 이렇게 무게를 한번 좀 실어 주시겠어요? 예. 네, 이렇게 쉽게 뚫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뚫림 전단 파괴라고 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전단 보강 철근을 둡니다. 이게 전단 보강 철근이라면 요 사이에 이렇게 안전장치처럼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무게가 실려도 뚫리지가 않거든요. GS건설의 분기 지점 같은 경우 바로 이 전단 보강 철근이 통째로 누락이 되어 있어서 조금만 위에 무거운 하중이 실리니까 이렇게 뚫렸던 겁니다. 이 무량판 공법은 뭐 원가 절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쓰는 우리나라만의 방식이다 뭐 이런 괴담도 있었는데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100년 전부터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 이 아파트에서부터 처음으로 무량판 구조가 쓰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대 아파트는 지금 50년째 잘 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잘 서 있는데 이렇게 현대 아파트부터 쓰이기 시작을 하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조금씩 많이 쓰이다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그때 무량판 구조가 사용됐고 그것이 부실하게 지어졌다는 게 드러나면서 건축 현장에서는 한 10년에서 20년 동안 이 무량판 구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삼성동 아이파크에서 주상복합 건물에서는 처음으로 주거동에 전면 무량판 구조가 적용이 되면서 그러면서 히트를 쳤고 다시 건설업계에서는 무량판 구조가 경쟁력이 있고 장점이 있구나라는 게 드러나면서 조금씩 쓰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장점이 있어요?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는 지붕을 기둥으로만 지탱을 합니다. 중간에 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보가 50에서 70cm 정도 되는데 이 보만큼의 공간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보 없이 지붕을 기둥으로만 지탱을 하기 때문에 보만큼의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높이더라도 더 많은 층을 중간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 공간 가변성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주거동이 천장을 벽이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도 변화가 생기고 주거 문화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을 줄이고 거실 공간을 늘려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근데 이 벽이 지붕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허물었다가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무량판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기둥만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자신의 자율성 그리고 자신의 필요성 수요에 맞게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4년부터 법을 바꿔서 이런 무량판 구조를 주거 공간에 쓰도록 좀 더 장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량판이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근데 정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철근이 누락되면 사실 굉장히 공포스러운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잖아요. 인천 검단 신도시 붕괴 사고 이후에 국토부랑 LH가 합동으로 LH 아파트들에서 무량판 구조가 쓰인 곳이 얼마나 있고 설마 이곳에서도 무량판 구조 사이에 있는 철근이 누락됐는지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91개 아파트 단지에서 15개 단지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추후에
5개 단지에서 추가로 철근이 누락됐는데 제대로 된 보고 절차 없이 발표해서 빠진 게 드러났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이미 이것은 현장에서 자체 보강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었다. 주민에 설명하지 않고 보수 보강을 했다는 사실을 제3자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저한테 이 5개가 빠진 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1개 단지에서 20개 단지가 철근이 들어가야 할 장소에 빠져 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자재를 빼고 건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를 먼저 거쳐야 되는데 설계 단계도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건축 설계와 구조 설계가 있습니다. 건축 설계는 한마디로 이제 발주처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줍니다. 이러이러한 크기의 단지에 이러이러한 용도에 맞게 아파트를 지어봐. 그런 요구에 맞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살아갈 사람들의 경제 수준이나 주변의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알맞는 아파트를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아파트가 지어질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상한 아파트가 정말 하중은 잘 견딜 수 있는지, 이 하중을 잘 견디려면 어디에 철근이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하고 계획하는 업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 설계 업무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설계 단계마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현행법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만이 맡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LH 출신 전관들이 건축사 사무소로 가는 것도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개 단지에서 철근이 빠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LH 출신 전관이 재직하고 있는 건축사가 용역을 따낸 것이었습니다. 전관을 앞세워서 설계 용역을 따내는 것도 굉장히 수상한데 더 큰 문제는 설계 업무를 조각조각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구조, 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 설계 업무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구조 기술사들한테 하청을 줍니다. 구조 기술사들은 구조 계산이라는 업무만 합니다. 얼마나 철근이 필요하고 어디에 철근이 필요하는지 계산하는 업무만 하고요. 이것을 도면에 옮기는 업무는 또 다른 업체한테 재하청을 줍니다. 구조기술사가 없는 영세한 건축사 사무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영세한 업체들은 구조기술사들이 계산한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 능력이 없는 무자격 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 계산은 잘했는데 그것을 받아 적는 도면 업체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서 빼트리고 구조 도면을 쓸 수가 있고요. 구조 계산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거를 도면 업체도 건축사도 검증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시공사에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설계는 계속해서 변경이 되는데 그 변경된 내용을 구조기술사한테 한 번에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엉뚱한 설계의 구조 도면을 그리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부실의 가장 큰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중간에 있는 구조기술사가 어쨌든 도장은 한번 찍게 합니다. 형식은 굉장히 합법적인데 내용은 불법인 이런 관행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거는 안전을 하청을 주면서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고립시켰기 때문에 발생하는 철근 누락의 시나리오들입니다. 그리고 LH가 공개한 철근 누락 단지 총 20곳 가운데 지금 확인된 것만 절반은 설계 단계부터 이미 철근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시공 단계로 넘어갔을 때 이걸 잡아낼 수 있냐? 무너진 GS건설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을 보면 공정률이 70%에 이르렀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안전이란 업무는 구조 설계 분야랑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데 이 구조 전문가들이 시공과 감리 과정에서는 아예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이 참여를 해서 구조적으로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갔죠? 라고 문제 제기를 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역할을 주고 책임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환경이 안 돼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시작된 부실이 시공, 감리를 거쳐 붕괴로 이어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사실 기존의 업계에서도 알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하필 이 문제가 지금 터진 거는요. 최적화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 절감의 이유로 딱 필요한 만큼 최소한만 넣자라는 것들이 어떤 하나의 경쟁력이 되면서 정말 이제는 넣어야 될 걸 하나를 안 넣었을 때
정말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업무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어떤 이권과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LH 같은 큰 발주처로부터 설계 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건 건축사인데요.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건 또 건축법입니다. 즉 건축법이 바뀌지 않는 한 건축사들이 LH 정관을 앞세워서 설계 용역을 따내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LH 이거 이런 말 해도 되나? 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LH에 계신 분들이 결국엔 퇴직을 하잖아요. 그럼 자신들이 가는 곳이 건축사 사무소인데 자신들이 나서서 이 법을 먼저 바꾸자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불안하시면 빼. 아니 대단한 얘기가 아니야. GS건설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너네 이거 이상한데 왜 구조기술사한테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어? 제대로 물어보고 한 번만 더 확인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시공사 측은 그리고 감리업체 측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는 공기입니다. 시공 과정에서도 구조기술사가 하나하나 잠시만요, 이거 좀 계산해 볼게요.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 그 공기에 대한 압박을 건설사들이 온전히 핸들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이분들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는 알면서도 그 협력 관계 그리고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지금 건설업계의 그 관행이자 현실이거든요. 이러한 이해관계가 이권 카르텔들이 조금씩 모이고 모여서 지금의 후진적 구조를 계속 이어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후진적 구조를 LH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지난 주말에 그 LH의 사장이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요. 통합만 해놨지 내부적으로는 L과 H가 다 자리 나눠먹게 해가지고 이 자리는 L 자리, 이 자리는 토목 뭐 하다 보니까 결국에 부조 견적대라는 것이 토목직이 딱 맞게끔 해놓은 거예요. 토목직이 건축 도면을 볼 수 있습니까? LH 스스로도 자기들 안에서 이권을 나눠 먹는데 천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리 만들어준 거구만. 네. 사람들이 불안함을 갖는 데의 모든 책임과 죄는 무량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따지자면 이런 후진적 구조를 오랫동안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용인해온 사람들에게 있습니다.